또는 58%입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상호였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한층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회담을 평화의 여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른바 반미연대만 강화됐을 뿐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안은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향후 국제구도는 어떻게 흘러갈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환경 이슈를 살펴보는 지구생활 백서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없겠죠. 그래서 나온 고육책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온라인에서는 국민의힘이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저출산 대책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이 30세 이전에 자녀 3명 이상 낳을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해주고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00만 원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온라인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취업이 어려워서 출산은커녕 연애마저 포기한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20대에 아이 셋을 낳을 수 있겠느냐는 말과 함께 출산을 병역 문제와 연결짓는 것이 적절한 일인지 논란이 일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의견 수렴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쉽게 진화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 역시 논란 끝에 발의가 철회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조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맞벌이 청년 세대를 돕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면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가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껏 생각해보지 않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실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부가 2006년 이후 저출산 대책에 약 2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하락세는 더욱 가팔라졌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설익은 대책을 파격적이란 말로 포장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치권이 정말 저출산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아직은 자신 있게 그렇다 답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The real what you feel,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결국은 넘겼네요.
그렇습니다.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한 1년 6개월 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입니다. 성남시장을 하면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을 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라는 혐의와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서 7,886억 원을 챙기게 한 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서 개발 시행사의 지분 절반을 가진 공사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한 이러한 혐의 등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또 2014년 11월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서 부당이득 211억 원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성남FC 구단주로서 이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천여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그리고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이 공소 사실에 이제 포함이 됐는데요. 검찰은 마찬가지로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에 함께 넘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여러모로 화제가 되는 게 네. 이른바 이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논란, 그러니까 뭐 그분 논란. 그래서 이제 이 428억 원을 약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공소 사실에 포함했느냐, 이게 또 여러모로 쟁점인데 네. 이번에는 포함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는 그분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거죠. 그분이라는 표현이 뭐 직접적으로 이 세간에 화제가 되는 방식으로 등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지금까지 확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제일 핵심 의혹이 이른바 428억 약정설이었잖아요. 이거 앞으로 검찰은 입증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428억 원 약정 의혹이 중요한 게 지금 적용한 혐의가 배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업무상 배임은 일반적으로 유무죄를 다투는 과정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유죄 판결을 받기가 이제 어려운 그런 범죄 사실 중에 하나여서 네. 이 배임의 이제 어떠한 의도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의도를 증명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이제 내용이 이렇게 428억을 이재명 대표가 약정을 받기로 했다. 그리고 그 의도는 이것을 선거 자금으로 쓰기로 했다. 이거를 검찰이 증명하겠다고 지금까지 주장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배임이라고 하는 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 그렇죠. 손해를 끼쳤는데 네. 그게 이제 업무상 이제 잘하려고 했는데 그게 손해가 됐다라는 거 하고 네. 의도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손해를 끼쳤다는 거 하고 이게 이제 배임 혐의가 그렇죠.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갈림길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428억을 약정을 하고 그거를 정치자금으로 쓰려고 했다는 게 입증이 되면 요 배임도 이제 확인이 명확하게 되는 거다. 이게 검찰의 그림일 텐데 공소사실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입증하려면은 지금까지 428억 원을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최종적인 어떤 그런 확인은 누가 해줘야 되냐면은 김만배 씨가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 428억 원을 공동으로 약정을 받았다고 하는 정진상, 김용 등의 이분들이 또 이 증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증언은 검찰이 확보를 하지 못한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빠져 있는 건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임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한 어떤 대목 중 하나로 검찰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사를 계속 하겠다 이렇게 언론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분까지는 아니더라도 428억 원을 주기로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대선 자금도 갖다가 주는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또 논리가 연결이 됐던 거잖아요. 그 고리가 빠져버리면은 정치 자금을 왜 갖다 줬을까? 대통령 된다는 거를 뭐 기대하고 갖다 줬을까? 이렇게 논리 구성을 바꿔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또 보면. 정치 자금은 또 이게 428억 약정하고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거는 네. 예를 들면은 급하게 이제 20억을 마련하라고 했다 뭐 이 대목이 있는 네.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건 또 아마 별개의 논리로 구성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배임의 의도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주장할 수도 있는데 검찰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사실들을 이 김만배, 김용, 정진상 등이 증언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까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까지만 진술이 나와 있는 거여서 이 핵심 고리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앞으로 뭐 재판 과정이 굉장히 험난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떤 입장 보였습니까?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 기소, 그러니까 답이 정해진 기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일종의 이제 야당의 주요 정치인을 이렇게 수사하는 것보다 정권이
좀 경제, 민생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예를 들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로 만든다고 하는 조성한다고 하는 거기에 일본의 소부장 기업을 유치한다라는 거 문제 아니냐. 그리고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이라든지 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에 따른 시장 불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내용의 어떤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다라면서 추가 수사 또 기소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상식적인 내용이어서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민주당 대표를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이전에 벌써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 당연히 이제 혐의를 갖췄기 때문에 기소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는가 뭐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민주당은 당무위원회 열었어요. 그렇습니다. 당무위원회 열어서 이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에 대한 당헌 80조를 적용할 것이냐를 유권 해석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이 당헌 80조라는 건 아시다시피 기소가 되면은 당직을 이제 내려놓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정치 탄압이라든지 이러한 부당한 이유가 인정이 되면 당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무위원 80명 가운데 현장 서면 참석자 69명이 찬성을 한 것은 정치 탄압 등의 부당한 이유가 인정이 된다라는 거여서 이것은 당헌 80조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됐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이 이 안건이 처리된 사람들이 네. 기동민, 이수진 의원인데 뭐 라임 관련한 의혹 이런 걸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된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정치 탄압 의도를 고려를 하여서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 얼마나 자주 출석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대장동 관련 형사 사건들이 뭐 거의 10건 넘게 지금 뭐 계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소된 사건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걸 뭐 배당하고 재판을 병합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별도의 어떤 재판이 진행되고 여러 차례 이제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되는데 거의 매주 또는 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검찰이 추가로 기소하는 다른 사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대북송금 의혹이라든가 백현동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기소를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에 두세 차례까지 재판 일정을 소화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거의 이것은 뭐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고 법원이 비상에 걸렸다. 이런 뭐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이 왜 비상에 걸려요? 바쁘지 않습니까? 사건 배당도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배당할 데가 없대요. 지금 사건을. 그래요.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 관련돼 있는 여러 혐의가 기소가 되면 재판을 할 텐데 이거 사건 병합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병합을 하게 해야 되겠는데 이미 재판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정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속도가 다르네요. 그렇죠. 이 병합이 가능하겠는가에 대해서도 판사들이 그것도 우려를 막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골치가 아프다라는 볼멘 소리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뭐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이 공개됐어요. 그렇습니다. 21일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의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있습니다. 의석수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입헌민주당 지도부를 접견한 일을 얘기를 하면서 이 일본 야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국 야당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언급을 하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부끄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부끄러웠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 민주당을 그러니까 한국 민주당을 지적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발언을 좀 부연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야 없이 한일 관계 개선을 환영을 하는데 한국 야당은 반대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국 야당 보기가 부끄럽다고 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유법을 써서 또 발언한 것도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동안 잘 지내던 이웃집에 있는데 물길 내는 문제로 서로 담을 쌓기 시작했다고 치자. 담을 허물지 않으면 둘 다 손해인데 그냥 놔둬야 되겠느냐. 상대가 담을 허물기보다는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담을 허물면은 옆집도 그 진정성을 보고 같이 허물고 그러면 좋은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외교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외교의 냉정한 현실이라는 거는 내가 담을 허물면은 우리 원래 담은 이것보다 당신 집으로 더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또 현실 외교여서 이게 잘 될지 좀 의문이기도 하고 또 만약에 혹시 일본이 정말 전향적으로 역사적인 어떤 과거사에 대해 사죄를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전향적으로 했다면 민주당이 뭐 저러겠습니까 사실. 민주당도 그런 게 전제가 되면은 또 일본하고의 관계를 잘 하자고 또 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 다소 좀 여러모로 좀 이 뭐랄까요 부적절한 그러한 어떤 인식들의 연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꺼낸 제3자 배상안 뭐 발표 보고 환호하고 박수쳤다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선 당연히 반발하는 야당을 우리가 가서 설득해 볼까요?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당국자들은 굉장히 그것이 기쁜 것 같습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YTN 등의 이 인터뷰에 나와서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일본에서 깜짝 놀랄 정도였다. 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지만 뭐 굉장히 어쨌든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들을 좀 속속 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소미아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또 화이트리스트 개정 절차에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담을 이제 허물고 있는데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설명을 했습니다. 일본 측 세계 품목 수출 규제 해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한국 측의 WTO 제소 철회 절차도 금주 중에 이제 마무리가 된다. 그리고 행정예고 등의 이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 착수해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서 일본 측과 협의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의 어떤 지위를 복구해 준다.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게 해줄 것을 우리가 기대한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 있던 일본을 뺐으니까 다시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도 그렇게 해줄 거다. 우리에 대해서 이 얘기인데 일본에 이걸 담당하는 주무 장관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그러한 어떤 우리의 기대에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 대고 충분히 확인한 후에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전부터 국제적인 틀에 따라서 수출 관리를 확실하게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1,000수백여 개 품목에 이르는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제도와 운영 상황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을 해야 그래야 이제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책임 있게 판단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니시무라 야스토시라는 사람은 이른바 이제 아베파에 속한 사람이고 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으로 또 분류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입장일 것인데 그러면 기시다 총리가 이 사람을 막 설득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네. 과연 그럴 정도의 정치적 자원이 지금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는 우리만 담을 허물고 일본은 담을 허물지 않는 그런 상황도 앞으로 당분간은 있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오늘 일본산 멍게 수입 재개 문제가 논란이 됐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일한 의원 연맹의 일본 측의 이제 회장 누쿠가 후쿠시로 의원이 지난 17일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산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을 했고 그 당시에 그러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촬영을 하려고 했더니 대통령실 관계자가 제지를 하더라라고 마이니치 신문에 소속된 전문 편집위원이 이 기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의 칼럼을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고가고인데 이 고가고 위원에 따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멍게 수입 재개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난 정부는 정면 대처를 피해 왔는데 이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절차에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본 측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수입 재개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안 한 걸로 보이지만 그래도 뭔가 재개의 긍정적인 입장인 것처럼도 들렸다라는 게 이 고가고 위원의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촬영하려고 했더니 대통령 스태프가 촬영을 제지했다는 건데 이 멍게가 왜 중요하냐면 네. 이 멍게가 일본 미야기현 연안에서 잡히는 거의 70%가 일본산 멍게는 여기서 잡힙니다. 근데 이 미야기현이라는 데는 후쿠시마 이 원전 주변에 있는 소위 말하는 도호쿠 지방에 있는 그 네. 지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원전 오염수 배출 문제하고 당연히 이제 떨어뜨릴 수가 없는 문제이고 그럼 우리 국민들의 어떤 건강에 대한 염려 이런 거와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중요한 건데 일단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멍게라는 단어는 나온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 매체의 칼럼니스트는 현장에 없었고 이 대통령실 관계자인 나는 현장에 있었는데 멍게라는 얘기는 안 나왔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 물고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예 그런 게 없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요즘 대통령실이 일본 한일 정상회담 때 얘기를 굉장히 애매하게 자꾸 설명을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멍게라는 말은 나온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삼, 낙지, 다른 거는 나왔을지는 아직은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 왜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모로 참모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나. 대통령이 뭐라고 발언했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럼 대통령에게 제대로 확인을 해서 그 말씀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대통령의 어떤 의도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민주당은 각 당의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합동 청문회를 실시하자 이런 제안을 내놨어요. 더불어민주당이 대일 외교 관련 합동 청문회, 국정조사 등의 국회 차원에서의 대응을 진행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박홍호 원내대표가 이 유관 상임위가 참여하는 이러한 합동 청문회 국정조사를 각 정당에 제안을 하고 국민의힘이 거부를 하면 신속히 추진 방안을 다른 정당과 협의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국정조사 대상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조금 기다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외교 정상화가 역사의 평가를 받고 이렇게 하기를 잘했다라는 평가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소환 조사했어요. 그렇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돼서 예. 한상혁 위원장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소환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2020년 방통위가 TV조선을 재승인 심사할 당시에 이게 뭐 점수를 일부러 낮게 줬다가 그다음에 이걸 다시 복구를 해서 조건부 승인이 됐다. 이제 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것과 관련된 의혹을 지금 수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당시에 방송정책 그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국장 그리고 차모 운영지원과장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구속 기소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광주대 윤모 교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검찰은 이들이 알아서 이런 결정을 하기는 어려웠다고 보고 그 윗선인 한상혁 위원장이 관여를 했을 거다라고 보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위원장은 혐의를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검찰청사가 나오면서 재승인 심사와 관련된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한 준비를 한 적이 없고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방통위원장 임기를 끝까지 완수하겠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지금까지 이 결백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를 치우침 없이 투명하고 성실히 수행해 왔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상혁 위원장도 변호사니까요. 그렇죠. 아마, 예, 자신의 변호와 관련한 내용은 아마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이태원 참사 사상자들의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1월 달에 금융정보영장을 발부받아서 참사 희생자 158명과 생존자 292명 등 총 450명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보를 했다라는 건데요. 일단 이 논란이 되니까 경찰은 이 검찰이 참사 당일에 이태원 역장이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청에 응했는지를 파악하려는 단계에서 보완 수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장을 집행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정차 통과한 사실이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업무상 책임이 있는지를 가려내려면 사상자들이 실제로 그 시간에 이태원역을 이용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이 범죄 사실을 구성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네. 이 얘기가 논란이 된 거는 이 유족들 그리고 부상자들이 최근에 은행에서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전 동의하지 않은 정보가 왜 조회가 됐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유족들은 교통카드 내용뿐만 아니라 이출금 내역까지 조회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 점도 이상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경찰은 일부 피해자 교통카드가 일반 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하고 겸용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입출금 내용까지 보낸 것이지 수사에 이것을 활용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요즘 뭐 묻지마 영장이라고 해서 법원을 또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북한이 오늘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어요. 합참에 따르면 오전 10시 15분쯤부터 북한 한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이 북한이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라는 건데요. 정확한 속도, 고도, 비행거리 등은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 북한판 토마호크라고 불리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데 이 순항미사일은 자기 추진력을 가지고 이제 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적어도 비행이 가능해서 우리 육해상 레이더로 즉각 탐지하기는 어려운 그런 미사일입니다. 거기다가 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거는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비행체지 순항미사일은 여기에 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모로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 미사일인데요. 잘 대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이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러시아에 머문 2박 3일 동안 시진핑 주석은 초특급 환대를 받으며 푸틴 대통령과 약 11시간 정도 함께했다고 하는데요. 이들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갔을지, 또 이번 중러 정상회담 이후 국제사회 대립구도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정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러 정상회담이긴 하지만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하는 경우가 이게 이례적인 겁니까? 아니면 늘 이랬던 겁니까? 뭐 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극진한 환대와 예우를 받은 것은 분명하고요. 네. 그러한 환대와 예우를 받았다라는 건 서로의 필요에 접점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선 지금 러시아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서방의 어떤 경제적인 제재를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를 돕기 위해 간 듯한 그 중국의 시진핑의 모습이 아무래도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극단적인 그리고 극적인 어떤 드라마 같은 결과를 연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온 그런 환대가 아닐까라고 평가를 합니다. 서로 이해와 요구가 맞아 떨어졌다. 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진핑 주석은 국가주석 3년임을 확정한 지 열흘 만에 러시아를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사실 푸틴 대통령도 중국이 내 뒤에 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만나는 그 장면 자체가 상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과 미국 간에는 전략적인 경쟁 관계를 넘어서가지고 신냉전 상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선 서방 세계의 러시아에 대한 어떤 합동 작전 그리고 제재와 압박이 굉장히 고조된 상태로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그리고 중국이 직면한 문제는 모두 공이 같다. 서방과 미국으로부터 야기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자 간의 어떤 필요성이 증대했고 국가 간의 이익이 합치가 됐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반미 연대가 이번에 정상회담으로 표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결국 이제 그 양국 정상이 공동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그 안에 할 얘기를 다 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주요 내용부터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논의가 오갔습니다. 앞서 사회작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1시간 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많은 얘기가 오갈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는 이제 뭐 한반도 문제도 있고 우크라이나 문제, 미국 그리고 나토, 뭐 핵과 관련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큰 맥락에서 보게 되면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우선 외교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군사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군사적인 측면은 공개되지 않고요. 외교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얘기가 이제 언급됐는데 기본적인 내용을 종합해보면은 반미 연대 그리고 반서방 연대의 두 국가의 목소리를 같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요. 서로 평화를 얘기하면서 이러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평화에 대한 주체적인 그 주체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하는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중국에 대한 압박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 상호의 이익을 공동으로 대변해 준다. 그리고 공동 대응한다라는 데 합의를 했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중국의 러시아의 지원 그리고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수입함으로 인해 가지고선 서방의 제재가 무력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번 러시아와 중국의 양국 정상 간의 그 만남에서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은 양국의 어떤 균형된 그런 이익에 합치된다라기보다는 러시아가 중국에 좀 매달린 듯한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중국이 러시아에게 대한 상당한 수혜를 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가서 반드시 대칭적인 측면으로 결과가 종결되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러시아가 상당히 다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내년에 이제 러시아에서 대선이 있거든요. 네. 만약에 그 대선에서 푸틴이 성공하게 되면은 아마 2036년까지 무난하게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서방의 제재라든지 그리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상태가 상당히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지원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 지원에 가장 앞서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이 상당히 러시아 입장에서 보게 되는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결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 서방 세계, 뭐 우리나라도 사실 포함되어 있지만 대로 경제 제재가 취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숨통을 지금 중국이 뚫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또 상대적으로 시진핑 주석은 국제사회에 우크라이나 전의 평화 중재자 협상을 할 수 있는 뭐 유일한 지도자 이런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다소 과도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마치 노벨 평화상을 목적에 두고 지금 대외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는 사우디와 이란의 어떤 평화 협정에 중국이 앞장서서 그것을 체결하도록 도왔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평화 공세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중재를 통해 가지고선 나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러시아가 먼저 침공을 했음에도 러시아에 대한 이익을 상당히 대변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 철군을 함에 있어서 러시아가 철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중단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근거와 대상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은 분명 중국이 러시아의 측에 서가지고선 러시아를 대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중국의 이런 대외적인 행보가 결국은 서방 세계에 대한 중국 견제를 타파하고 돌파하기 위한 그런 외교적인 정책으로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그 중심에는 미국의 대중 압박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미국은 이건 뭐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을 보고 있잖아요. 네. 뭐 지금 최소한 돈바스 지역에서라도 철군해서 철군하고 난 다음에 그게 평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다. 그거 이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중재에 성공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중재를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런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러시아를 방문해가지고 양국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계의 전략적인 안정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 바로 미국이라는 것을 재확인했고요. 예. 그리고 나토의 동진 과정에서 중국 또한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서로가 이해의 합치를 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북한 문제도 언급을 했는데 이 북한 문제 역시도 미국의 어떤 압박, 서방 세계의 압박이 과도하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독자적인 제재가 라든지 국제사회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도출된 것이 아니라는 걸 강조한 점을 보아서는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지지 그리고 러시아의 중국의 지지 양자 간의 어떤 새로운 룰 속에서 세계를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는 지금 두 가지의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서방 세계와 중국과 러시아가 기본이 되는 그런 세계 대립을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냉전 체제로 치닫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근데 미국 워싱턴 포스트인가요? 분석한 걸 보니까 뭐 아프리카라든가 남미라든가 이런 곳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중국이 러시아를 믿을 만하다라고 얘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분석을 내놓더라고요. 이게 과거 냉전 시절에 유엔 무대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그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치열하게 외교전을 펼쳤던 그런 모습들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자체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제3세계의 가장 큰 나라다. 그리고 또 제3세계를 대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의 어떤 국제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결국은 서방세계와 그 외의 어떤 국가들, 연합 간의 어떤 긴장관계 그리고 그러한 충돌 관계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의 이러한 일면의 뭐 평화 공세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제 진짜의 평화인지 아니면 가짜의 평화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의 이러한 평화 공세가 주요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미국과 서방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냉전 체제가 재현되고 있다라는 것도 바로 이러한 논리적인 귀결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북한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한과 관련해서 그럼 러시아하고 중국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드러난 겁니까? 네. 제재와 압박도 안 되고 대화와 협상만이 문제를 풀 수 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중국과 러시아는 정치적인 해결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 문제를 추동할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행위 속에서도 어떤 유엔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도 채택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의장 성명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이 결과는 모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표 혹은 기권표를 던졌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이번 중러의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유럽에 있어서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중동에 있어서의 사우디와 이란의 문제는 해결됐는데 아직까지 한반도의 문제는 그러한 어떤 접점을 찾기가 아직 요원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적어도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급격히 좋아지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의 긴장 관계 그리고 진영 간의 어떤 대립 관계는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정치자 임동훈님께서요. 김정은 위원장이 곧 푸틴이나 시진핑 두 정상을 만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북한을 만난다라는 것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지지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 그리고 반중의 어떤 목소리도 동시에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는 어떤 시기적인 상황과 그리고 국제적인 정세의 변화 속에서 그것을 모색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끝으로 이 질문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북중러 관계는 더 가까워지고 지금 한미일은 한일 관계가 풀어지면서 결국은 더 가까워지는 관계, 군사 동맹의 관계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하면 긴장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최근에 북한의 어떤 대외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서 3개월밖에 안 지났지만 지속적인 도발 행위는 계속 증가해 왔고요. 그리고 그 도발의 수준 역시도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우리가 그간 ICBM이라든지 그리고 순항 미사일이 가지는 위해성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스스럼 없이 그런 것을 발사하는 걸 보게 되면 결국 한반도에서의 긴장 관계는 약화되거나 감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증가되고 더 악화됐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일본 그리고 남북한이 이런 문제를 서로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지금까지의 상황에서는 그러한 원만한 결과가 도출될 거라고 판단하기는 아주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경제 관리를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드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정부가 어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치는 그대로 둔 채 산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한 점이 눈에 띕니다.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내용은 뭘까요? 지구생활 백서, 오늘도 사단법인 넥스트에서 미디어 총괄을 맡고 있는 윤지로 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늘 그동안 여러 차례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이해는 됐어요. 네. 근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네. 이걸 좀 하나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우리가 거기에 어떤 함의가 담겨 있는지를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일단 기본 계획 또 이번에 어떻게 수정돼서 나온 겁니까? 네, 일단 이제 진행자님께서는 이해를 이제 하셔서 다행인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아니 2050 탄소 중립하겠다 선언도 했는데 기본 계획은 또 뭐야 이러실까 봐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발생을 영인 상태로 만들겠다. 네네, 순배출량 0이고 순배출량을. 우리가 이제 2030년 배출량을 2018년보다 40% 줄이겠다 이런 것도 이제 네. 선언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목표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달성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 계획이 담긴 게 이제 어제 나온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그리고 부문별로 이걸 얼마나 줄일지 또 여기에 돈은 얼마나 들고 그걸 또 어떻게 조달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국가의 커다란 밑그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두 계획이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 겁니까? 이제 요번 우리가 먼저 2030년에 40% 줄이겠다라고 했던 게 그 예. 선언을 했던 게 앞선 그 문재인 정부 때거든요. 네네, 요번 맞아요. 문재인 정부 때 발표를 했는데 예. 요번에 이제 그
기본 밑그림을 요번 정부가 그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발표했던 내용과 지금 발표한 내용이 약간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문정부 때 했던 것과 같은 점은 뭐냐. 예.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40% 줄이겠다. 예. 그 목표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목표치는 똑같다. 네, 똑같아요. 예. 어제 정부가 이제 브리핑에서도 뭐 안팎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책임성 있게 그 목표는 준수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탄소중립위원장이 그 지난 정부가 설정한 감축 목표를 그대로 수용한 걸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스스로 이제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어떠냐면 40%라는 목표가 사실은 되게 힘든 건데 이거 일단 지켜는 드릴게 약간 이런 뉘앙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높이 평가받을 일인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2030 감축 목표를 이제 NDC라고 하는데요. 네. 이 NDC를 우리가 뭐 아무도 안 시켰는데 그냥 자발적으로 나서서 발표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파리 협정에 따라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파리 협정에서 NDC를 규정하기를 가장 높은 수준의 목표를 반영할 것. 그리고 차기 NDC는 기존보다 진전된 목표를 보여줄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원래 NDC는 도전적인 게 맞고 후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네. 이런 국제사회의 원칙이 있는데 마치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전 정부의 목표를 받아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건 좀 적절하진 않아 보입니다. 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재생에너지 대책 대신에 재생에너지 비율 대신에 원전 비율을 늘렸다. 이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번에도 그대로 그게 유지가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번 NDC와 그러니까 기존 문정부 때 NDC와 달라진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산업계가 줄여야 될 감축량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원래 NDC에서는 산업 부문 감축률이 14.5%였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번에 쟁점이 됐습니다. 산업계에서 그동안 이거 너무 과하다. 우리 못한다. 계속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왔는데 그게 네. 수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앞서서 지난주에 산업부문 감축률이 14.5가 아니라 5%로 확 내릴 거다. 막 이런 보도도 나왔었어요. 네, 근데 최근까지도 이걸 갖고서 과연 몇 %까지 낮출 것인가 굉장히 경론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이제 결정적으로 11.4%로 결정이 됐고요. 예. 그럼 이렇게 이제 줄인 게 그럼 다른 곳에서 이 산업부문 줄어든 양이 그래서 800만 톤의 짐을 덜었거든요. 그럼 그 800만 톤을 우리가 전체 40% 감축하겠다라는 거는 동일하니까 예. 이걸 다른 부분이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누가 떠안을 거냐 이거를 두고서 이제 끝까지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한 절반 정도는 전환 그러니까 에너지 부문 이 절반을 가져갔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이제 국제 감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가져갔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뭐 국제 감축이라는 게 뭐예요? 국제 감축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즈베키스탄의 매립지 발전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땅에 쓰레기를 묻으면 메탄가스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 메탄은 온실가스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내버려두면 이제 온실가스로 이제 되지만 얘를 사실 잘 모으면 이거를 뭐 전기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뭐 자동차 연료로도 쓸 수 있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걸 잘 모아서 쓰면은 우리가 대신 화석 연료를 어디서 갖고 와서 굳이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만큼 우리가 감축한 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매립지의 메탄가스를 잘 활용하는 그 사업에 우리가 지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을 감축량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포인트 얻듯이 그렇게 하는 거네요. 그렇죠. 해외 예. 온실가스 감축량 우리가 돈 주고 사오는 그걸 이제 국제 감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근데 산업계 책임만 이렇게 줄여준 이유가 있을까요? 그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겁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가 뭐 친기업 이런 거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맥락에서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 또 이제 최근에 등장했던 하나의 그 변수가 있는데요. 샤인 프로젝트가 또 이제 뭐 여기 영향을 줬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샤인 프로젝트요? 네. 지난번에 빈살만 왕사자가 왔을 때 얘기 나왔던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이제 S-오일이 예. 울산에다가 9조 원 넘게 투자를 해서 석유화학 생산 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인데 네. 요게 국내 석유화학 업계 사상 최대 규모
거라고 해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석유화학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온실가스를 다 그렇죠. 배출하는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이름 자체가 석유화학이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업 이 단일한 프로젝트에서만 배출되는 게 이제 한 뭐 몇백만 톤이 나올 거다. 아니다, 1,000만 톤도 넘을 수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요번에 이제 그 NDC 부문 조정하면서 산업 부문에서 덜어낸 그 감축량이 800만 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 단일 프로젝트에서 막 1,000만 톤이 더 나올 수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네, 이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프로젝트 자체가 막 우리 NDC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배출을 하는 사업이구나라는 네. 걸 이제 알 수 있겠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감축을 해야 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네.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원전으로 메워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원전을 그러니까 앞서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원전을 24,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30% 이렇게 예. 이제 비율을 2030년대 맞추겠다라고 했는데, 네. 요거를 이제 요번 정부에서 그 NDC 그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하면서요. 네. 원전을 32, 그 다음에 신재생을 22 요렇게 이제 바꿨던 거거든요. 그 비중을. 원전 비중을 대폭 높이고 신재생 비중을 대폭 낮췄다. 네, 예. 이제 그렇게 바꿔 놓은 거를 요번 기본 계획에서 그대로 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예. 이번 NDC에서도 이제 원전 32, 신재생 뭐 22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예. 근데 사실 요렇게 숫자만 이렇게 바꿔 놓으면 사실 그 온실가스 배출량만 놓고 보면 그 문재인 정부 때에 밝힌 그 NDC에서 밝힌 거랑 이 에너지 부문 배출량은 사실 똑같아요.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산업계 부분을 그 배출 부담을 줄여주려면 예. 에너지 쪽에서 더 많이 감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렇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가만 그 내용을 보면 요번에 이제 새로 발표된 걸 보면 그 원전인 32%는 동일해요. 예. 근데 신재생 비중을 22 더하기 알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어요. 신재생 분야에서 더 네. 줄이겠다. 네네네. 근데 그러니까 이상한 게 이번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춰서 비판을 받았잖아요. 예. 근데 결국은 다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원전을 늘린다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원전을 이제 기술적으로 더 늘릴 수가 없고 이게 2030년 목표잖아요. 근데 네. 원전은 지금부터 짓겠습니다 해도 사실 2030년까지 못 짓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목표가 있어서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이제 관건은 그럼 22 더하기 알파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 알파를 얼마나 가져갈 거냐 그렇죠. 하는 게 이제 매우 관건이 중요하겠네요.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을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대답한 걸 보면 네. 뭐 태양광, 수소 이런 걸 활용할 거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세울 때 반영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근데 11차 이 전력수급 계획은 2년 뒤에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산업계 숙제를 에너지 쪽에 넘겨준 다음에 그 풀이 과정은 2년 뒤에 공개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뭔가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원전을 늘리고 신재생 에너지 줄이면서 했던 말이 2030년에 신재생 에너지 22% 이것도 되게 힘든 거야. 막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또 이번에 NDC 수정안 만들면서는 22%보다 더 늘리는 안을 또 내놓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금방 어차피 뒤집을 거였으면 어떻게 이 불가능했던 게 다시 가능해졌는지 몇 달 만에. 그럼 요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설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번에 완전히 빠진 거죠. 그래도 뭔가 국민들께 이렇게 대선 때 네. 약속을 했잖아요. 네. 그걸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막상 현실을 보니까 현실과 여러 가지 뭐 이상과 좀 동떨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문제 그렇죠. 부딪히니까 지금 조금씩 수정해가는 과정을 밟는 거 아닌가.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모습들 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러면은 아까 국제 감축이라는 걸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례 한 곳을 들었는데 네.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도 또 뭐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렇게 뭐 해외에서 줄이는 뭐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우리가 뭐 투자를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예. 현재까지 지금 이제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최초 사례예요. 올해 1월부터인가 시작돼서 이제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 국제 감축,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산업계에서 800만 톤을 가져와서 절반을 에너지, 그다음에 절반을 이 국제 감축으로 이제 이렇게
배분했다라고 네네. 말씀드렸는데 이 국제 감축이 과연 믿을 만한 우리 감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왜냐하면 그 예전에 우리 교토의정서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교토의정서 체제일 때는 선진국만 감축하면 됐어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선진국 후진국 가릴 것 없이 다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NDC 요번에 이 나온 내용이 비판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니 그 저탄소 사회로 가자고 하면서 예. 그냥 외국에서 쉽게 돈 주고 사오겠다는 거냐 이렇게 이제 비판받는 거 하나랑 네. 또 하나는 정말로 정부 생각대로 그렇게 쉽게 감축량을 외국에서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감축량을 팔겠다고 하는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나라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도 네. 줄여야 되는데 다 나 줄이기도 바쁜데 이걸 떼내서 다른 나라 줄 여력이 있겠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또 이제 더군다나 이 국제 감축을 그냥 아무렇게나 막 너네끼리 사고 팔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유엔에 정해진 틀이 있어요. 파리 협정 그 6조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기준이 나와 앞으로 이제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 어디까지가 인정될지 이런 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갖고서 산업계에서 넘어온 감축량의 거의 절반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번 정부가 되게 이 NDC 막 조정하면서 내세웠던 게 달성 가능하게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것이 바로라고 하면서 되게 비현실적인 안으로 자꾸 막 해결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여서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어 하셨던 내용이 그거네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네.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인데 네. 지금 현실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근데 이 가는 과정 경로가 달라도 네.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늘 2050 어쩌고 2030 어쩌고 하니까 뭐로 가도 그것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온실가스는 누적이 돼요. 자꾸만 대기 중에 오래 머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2030년까지 배출 많이 하다가 2030년에 뚝 떨어뜨리는 거랑 천천히 줄여가는 거, 계속 줄여가는 거랑 그 누적 배출량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번 정부가 내놓은 걸 보면 2030년에 가까워야지 비로소 배출량이 줄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배출 경로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이게 2023년부터 2030년까지 그 경로를 보면 그 중에 줄여야 될 것의 한 16%만 2023에서 2026년.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오롯이 책임져야 되는 기간에 줄여야 되는 게 16%밖에 안 돼요. 나머지 84%는 2027년 이후로 밀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럼 다음 정부가 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폭탄 돌리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네요. 이게 만약에 경제로 가서 일종의 경제 장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요. 환경 규제 지키지 않으면 우리한테 팔지 마, 들어오지도 마.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정부의 대응은 왜 이렇게 늘 미적미적한지 네. 구체적이지 않은지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건가 하는 약간 걱정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지구생활 백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선 화제성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미슐랭 가이드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지금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 시간당 5mm 미만의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충청권, 내일 새벽에는 수도권과 강원도까지 비가 확대되겠고 내일 늦은 오후 비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등 요란스럽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경상권 해안, 제주도 10에서 50mm, 충청도와 남부지방, 강원 남부 5에서 30mm,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 중북부 5mm 내외입니다. 강원도와 충북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인데 비가 내리면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광주, 부산 15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세종, 광주, 울산 16도, 대전, 대구, 제주 17도, 부산 18도, 인천 19도, 서울은 22도가 예상됩니다. 어제와 오늘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황사 영향으로 내일 중서부와 호남 등 서쪽 지역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7.4도, 습도 59%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75세 김모 씨. 아직 스스로를 젊은 오빠라고 자부하지만 외출할 때마다 이것 앞에서는 작아진다고 하는데요. 바로 무인 키오스크입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이용해 친구들과 메신저 대화를 하고 동영상 시청도 어려움 없이 척척 해내지만 무인 키오스크는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종종 맞닥뜨리곤 하는데요. 정기검진을 하러 간 한 종합병원. 검진 후 병원비를 결제하려니 대기 손님이 많으니 무인 수납기를 이용해달라는 병원 직원. 키오스크에 도전도 해봤지만 뭘 눌러야 할지 몰라 한참을 헤매다 결국 수납창고로 다시 가서 나 무인 수납 몰라요. 여기서 해줘요. 말한 다음에야 결제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천만 고령 고객을 맞을 준비는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한 신문의 기획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안 들리세요? 왜 어르신들은 꼭 두세 번을 말을 해야만 알아들으실까? 왜 그렇게 목소리는 기차 화통을 삶아먹은 듯 큰 소리인 걸까? 고령의 고객들을 상대하는 젊은 직원들이 자주 마주치는 상황일 텐데요. 반응이 느리고 퉁명스러운 어르신을 보면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는 슬슬 피하려고만 하죠. 그렇지만 그들도 결코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을 피 끓는 청춘이라고 생각하는 26세 나이 때부터 이미 노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노화는 26세부터 시작해 34세, 60세, 70세 세 번의 가속 페달을 밟는다고 하는데요. 특히 60대 중반을 전후해서는 노화와 별도로 신체 안팎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생리적 여력이 줄어드는 이른바 노쇠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달팽이관 내 신경세포 수가 감소하면서 사람의 말소리가 중얼거리는 것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게 대표적인 현상인데요. 이를테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젊은이 말을 하면 어르신의 귀에는 우엉을 오아우 일아요로 들리는 식입니다. 조금 더 빨리, 더 많이,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 피할 수 없는 노화라면 그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려는 노력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정은지의 서른 즈음에 들으셨습니다. 정은지 씨가 부르는 서른 즈음에 들으니까 또 감성이 다르네요.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오늘 또 유독 이렇게 문자가 긴 문자들이 들어와 있어요. 7130님, 몇 년 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들었습니다. 세대 차이에 따른 사고방식이나 기계 사용 등의 격차가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아직 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지 않은 듯합니다. 키오스크, 스마트폰, 뱅킹, 쇼핑 이러한 신문물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한다면 고령층 사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1111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일찍 퇴근해 아들과 치킨 한 마리 하고 시사야 함께해요. 무인 키오스크, 중년인 저도 힘든데 어르신들은 얼마나 낯설고 힘드실지 100배 이해갑니다. 변하고 있는 시대에 맞게 적응해야 하지만 너무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 힘든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좀 더 기다려주고 이해하면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어르신 세대에서 젊은이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그런 열린 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노화라는 건 젊은이들도 언젠간 조만간 지금도 맡고 있는 노화의 과정에 있는 것일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에 대한 이해를 해서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좀 더 그 어르신들하고 소통하고 소화하고 또 뭔가 고령사회에 준비할 수 있는 거를 하나하나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 어렵네요. 누구나 다 겪는 일이지만 내가 겪느냐 남이 겪느냐 또 내가 나중에 겪느냐에 따라서 대책이 달라지는 그것도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감사합니다. 문자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당첨된 분들께는 추첨해서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앞으로는 독감접종처럼 연일에 정기접종으로 전환된다고요? 네, 지금은 한 번 맞고 넉 달 있다 또 맞고 이런 식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방역당국에서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넉 달 정도 간격을 두고 맞는 것을 좀 바꿔서 전 국민 특히나 65세 이상의 고위험군에게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 이 방침은 똑같은데 네.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한 차례 접종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면역 형성이 어렵고 네. 또 항체 지속 기간이 면역 저하자의 경우는 짧잖아요. 그럼 한 번만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독감처럼. 그렇죠. 그래서 5월과 6월을 포함해서 2번 이렇게 맞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5, 6월에 한 번, 그리고 10월, 11월에 한 번. 네. 이렇게 2번 맞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같은 고령층의 경우에는 2번 맞으시고 저는 이제 10월, 11월에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호흡기 질환으로 10월, 11월 되면 원래 독감 예방 접종도 하는 그렇죠. 시기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연계해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네. 최근에 국제 공동 연구에서 보니까 자연 감염과 백신의 면역력이 더해지면 사망 예방률이 97.4%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자연 감염이 3천만 명이나 돼요. 그리고 백신 3차 접종 완료자가 3,300만 명이어서 1년 간격으로 맞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4월 7일까지는 접종 예약이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는 당일 접종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이나 올해 백신을 맞은 생후 6개월에서 11세까지는 올해 안에 또 맞을 필요는 없고요. 예. 코로나19가 사실 이제 변이 출현이 지금 걱정인데 변이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렸던 계획의 백신 접종은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고요. 올 겨울까지 우리가 이제 접종을 하게 되는 백신은 이가 백신인데 네. 만약에 혹시라도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서 유행의 속도나 파고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을 통해서 작년 2년 동안 통계를 보면 1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부에서 밝혔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는 것은 맞지만 지금처럼 2번, 3차 접종, 4차 접종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은 백신 접종 무료입니까? 올해까지는 무료입니다. 지금 이제 4월, 5월 지나면요. 예. 코로나 백신의 감염병 등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네. WHO 결정에 따라서도 이제 영향을 아마 받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4급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 독감하고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격리를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확진자들의 7일 격리하는 것도 이제 멈추게 되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선 올해까지는 국가 예방 접종 대상만 이제 무료 접종이 가능해지는데 올해까지는 다 그냥 맞아도 되고요. 내년부터는 국가 예방 접종 대상만 무료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독감 예방 접종이랑 비슷하다. 독감 예방 접종을 맞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돈 내야 되잖아요. 조금 비싸기도 하고 그래요. 꽤 비싸죠. 네. 그런데 우리 부모님하고 저희 집 꼬마는 그냥 보건소 가면 공짜로 맞춰줍니다.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취약한 계층이니까 이거와 똑같이 내년부터는 지행이 될 것 같은데요. 올해까지는 무료로 독감 예방 접종을 코로나 예방 접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민되는데요. 이게 저의 경우에는 사실 원래는 독감 백신 접종을 안 받았었어요. 네. 근데 코로나 시기에는 원래 독감 백신 접종 받으라고 그렇게 권고를 했었잖아요. 네. 같이 접종을 하면 좋다 그래서 네. 그래서 백신 접종할 때 독감 같이 백신까지 맞으셨잖아요. 같이 접종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유료라고 하면 네. 코로나 백신에 독감 백신까지 맞는다. 꽤 한 가족이 부담되죠. 같이 가가지고 맞는다. 이거 금전적인 부담이 클 것 같은데요. 네. 지금
1년에 한 번씩 백신 접종을 맞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아마 두 가지가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요. 예. 우선 유행이 소강 상태니까 많은 국민들이 위협을 좀 덜 느끼시는 거죠. 코로나 초창기만 해도 한 명이 이제 감염이 되면 진짜 온 동네가 어디 다녔는지까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맞아요. 장세하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때는 두려움이 좀 있었기 때문에 불안감 때문이라도 백신 접종을 빨리 하고 싶어 하셨는데 이번에 동절기의 접종률을 보면 이 접종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행이 이 정도인데 꼭 맞아야 돼? 라고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까지도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 확진자 숫자가 자꾸 줄어가니까 관심에서 멀어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마스크도 다 벗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럼 나 돈 내면서 맞아야 돼?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무료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 1년에 한 번씩 맞으라고 하면 과연 그럴까라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 제 주변에도 백신 맞고 나서 뭐 이렇게 아파요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종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이미 이제 여러 차례 맞으면서 피로도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맞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뭐 이거 방역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독감 유행과 코로나 유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굉장히 면밀하게 추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어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자칫 놓치면은 또 대유행으로 갈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하루에도 몇 건씩 그리고 산불 소식들이 전해지는데요. 우선 화재 소식 중에서 부산 강서구에 있는 녹산지구 국가산업단지가 있거든요. 네. 거기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2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가 됐습니다. 오전 8시 15분에 불이 났어요. 네. 1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을 하고 장비를 동원해서 10시 51분쯤 불을 완전히 껐는데 문제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내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탱크로리가 있는데 이게 파손이 됐습니다. 공장 내부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지금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페인트 공장에서 불이 나는데 페인트 공장은 휘발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큰 화재가 될 뻔했는데 소방당국이 초기에 진화를 잘했습니다. 이것도 오늘 오전 8시 21분께 양주에 있는 페인트 공장에서 화재가 나서 2명이 다쳤습니다. 1단계를 발령을 하고요. 소방차와 인력을 동원해서 9시 44분에 완전히 불을 껐는데 이 불로 20대 남성이 2도 화상을 양쪽 손과 안면부도 1도 화상을 입었고요. 60대 남성은 연기를 마셔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근데 이 공장 반경 1km 안에 1호선 덕정역도 있고요. 초등학교도 있고 10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장 지하에 허가받은 위험물이 저장돼 있어서 불이 만약에 옮겨 붙었다 그러면 너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뻔한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었겠는데요.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강원도 양구의 민통선 내에서 산불이 3시간 만에 진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전 5시 22분에 양구 방상면 건설리 민통선 내에서 재발화해가지고요. 헬기를 투입을 해서 진화를 한 상황이었는데 전날 2시 30분에 불이 나서 3시간 20분 만에 껐거든요. 근데 밤사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부시가. 이런 걸 보고 참 걱정스럽더라고요. 참. 근데 그 박격포 사격장에서 발생한 산불, 이거 포사격하면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 14일에 울산에서 군부대 포사격 훈련으로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산림청이 지난 2월부터 사격 훈련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군 관계자 설명은 훈련을 시작할 때 산불 지수가 낮음이었고 훈련을 하기 전에 헬기로 물 6톤을 주변에 뿌려넣는 예방살수를 진행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포사격 훈련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서 헬기가 열대가 오가면서 지금 물을 퍼붓고 있습니다만 밤이 되면서 다시 이제 불길이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31시간이 넘도록 지금 진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불 진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불발탄 폭발 위험이 있어서 화재 진압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화재가 발생한 주변이 육군 공용화기 사격장으로 불발탄 폭발 위험이 있으니까 인력
투입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헬기를 투입하는 건 밤 되면 또 어려워지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산불이 더 커질까 봐 걱정이네요. 예, 그래서 내일 해가 뜨는 대로 다시 헬기와 인력을 투입해서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아니 군에서도 이렇게 정부 당국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계도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일종의 뭐 지시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무시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전국 곳곳에서 산불 그 산림 당국의 요청 그리고 홍보 이런 데도 불구하고 산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작년에 산불 진짜 많이 난다 그랬잖아요. 네. 아마 근래에 산불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던 해인데 올해는 아마 그 기록을 넘어설 것 같은데요.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이 301건에 이릅니다. 지난 10년 평균하고 비교하면 58%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난 산불이 84건으로 28%에 달합니다. 어제도 왜 영농부산물 태우다가 불티가 튀었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네. 아마 앞으로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더 준비를 많이 하실 테니까 산불이 발생할 위험들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산림청장이요. SNS를 통해서 산을 타러 가십니까? 산을 태우러 가십니까? 고추태를 파쇄해드리면 태우지 않으시겠습니까? 논밭두렁을 태우면 해충뿐만 아니라 익충까지 다 죽고 산불이 난다라고 하면서 소각을 자제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을 남성현 청장이 직접 올리기도 했는데요. 네. 이런 부분은 주의가 정말 필요하고 정부의 방침을 좀 따라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진화할 때 그 진화헬기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산불 같은 그럼요. 예. 근데 이 헬기가 너무 심각하게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산림 헬기가요.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통계를 보니까 47대 중에서 12대가 30년 이상 된 헬기입니다. 네. 그리고 연식이 20년 넘은 것도 31대예요. 그러니까 47대 중에서 12대와 31대를 46대입니다. 그게 20년, 30년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다가 러시아제 헬기가 29대나 되는데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대로 제재 우리도 동참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품 수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끌 수 있는 헬기도 숫자가 모자라고 산불이 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굉장히 높고 이런 것들이 겹쳐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지금 자체 헬기 군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정도 헬기가 생산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걸 좀 어떻게 헬기를 좀 소방 헬기 형태로 나오면 안 되나? 네. 그런 아쉬운 생각이 좀 들어요. 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헬기들이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부품 없어서 헬기가 못 든다는 얘기는 좀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차림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난해 한 중학생이 수업 중인 교사 맞아요. 뒤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제 휴대전화 하다가 교권 침해다 뭐 이렇게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이런 행동을 하면 교육활동 침해로 처분을 받는다고요? 네. 그 교육부에서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가지고 네. 23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폭행, 네. 협박, 명예훼손, 성희롱 이런 거를 비롯해서 수업을 무단으로 녹화 녹음해서 배포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을 했는데 네. 이번에 바뀐 고시에 보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서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지도를 무시하고 교단에 드러눕거나 교실 안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 수업을 방해하면 교육활동 침해로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명시가 됐기 때문인데요. 네. 그리고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 네. 학교에서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네.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서 정도에 따라서 교내 봉사를 할 수도 있지만 최대 퇴학 처분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네. 최근에 이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습니다.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에서 관련 법과 고시를 이미 개정한 바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교권 침해로 중대한 잘못을 했을 때는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 이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사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기는 상황입니다. 한국교총에서는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서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권 침해로 규정한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다. 교권 자체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면 다른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침해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그 당시에 교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찰청을 사칭한 악성 앱이 등장했습니까? 네. 참 하다하다 별게 다 등장한다 싶은데요. 피해액이 너무 큽니다. 61억 원을 가로챈 일당들이 잡혔는데요. 어떻게 사칭을 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경찰청을 사칭해가지고 경찰에 이제 그 연락이 오잖아요. 피해자한테 검찰 수사관이라 그러면 전화가 옵니다. 네, 당신 무슨 죄진 것처럼 얘기하면서. 대포통장 개설이 명의가 도용됐습니다. 뭐 당신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약식으로 녹취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요 앱을 까셔야 돼요라고 하면서 경찰청 공식 도청 방지 앱을 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건 가짜 앱이에요. 근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앱이 깔리잖아요. 그럼 연락처, 위치정보, 통화기록까지 싹 다 사기 조직에 넘어가게 됩니다. 전화를 안 해도요, 도청만으로 일상생활 대화가 흘러나가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부 다 도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제가 이거 사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청이나 검찰한테 전화를 해보고 싶잖아요.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화 가로채기 기능이 있어서 일당들의 전화가 갑니다. 그러니까 속으려고 하면 벗어날 방법이 없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검찰에 전화를 하는데 검찰을 바로 연결 안 되고 심지어 상담원도 일당들이 전화를 받습니다. 야, 이거 연속 장면이랑 똑같네요. 네, 정말 영화랑 똑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중국의 콜센터를 두고 빼낸 개인정보로 맞춤형 보이스피싱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감염된 휴대전화가 938대, 무려 166명에게 61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얘기하는 거 어떠한 경우에도 공공기관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통해서 앱에 대한 다운로드 경로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도 오기 전에 혹시 나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 다음에 삭제를 하거나 다른 전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야,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너무 지치죠.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요. 야, 이거 정말 겁나서 뭘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심지어 영장이나 이런 것도 가짜로 만들어 전송을 해줘요. 일단 피해 안 보려면 무조건 믿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믿지 마시란 말씀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이지만. 알겠습니다. 오늘 반천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술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재 디렉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술계 요즘에 큰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요? 네, 아시아 최대의 아트페어 아트바젤 홍콩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VIP 사전 관람을 진행을 했고요. 내일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공식 일정이 진행이 되는데요. 아마 지금 홍콩 가 계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아트바젤 홍콩은요, 2020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행사를 전부 취소를 했고요. 21년, 22년에는 축소된 규모로 원격 행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홍콩이 사실 정치적 불안정도 좀 겪었잖아요. 그리고 코비드 상황 속에서 침체를 겪는 동안 우리 서울은 프리즈 아트페어를 작년에 진행을 했고, 그리고 싱가포르는 아트 싱가포르를 런칭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의 아트 허브 자리를 두고 이제 경쟁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행사는 홍콩 여행이 정상화된 후에 개최되는 첫 아트바젤이라서 2019년 이후, 그러니까 코비드 이후에 최대 규모로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홍콩 관광 가는 것도 그렇고 또 홍콩 관광 갔다가 또 못 돌아오는 경우도 막 있고 그래서 시위나 이런 것 때문에 홍콩 가는 게 좀 꺼려진다고 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분위기가 좀 맞아요. 아주 많이 완화가 됐고 그리고 이제 아트페어가 열리면 파티 같은 것도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온라인상에서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였던가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가 들어온다고 이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프리즈가
뭐랄까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만들어지는 겁니까? 네. 프리즈는 우선은 5년을 같이 공동 개최하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네. 이번 연도에도 아마 가을쯤에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프리즈와 함께 아트바젤을 비교해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아트바젤의 바젤은 스위스의 도시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스위스에서 생겨난 아트바젤을 홍콩에서 연다는 건데요. 우선은 국제 아트페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작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국제 아트페어는 3개였습니다. 그래서 늘 세계 3대 아트페어 이런 수식어가 있었는데요. 그 3개가 바로 스위스의 아트바젤, 영국의 프리즈 런던, 그다음에 프랑스의 피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세계 2대 아트페어라고 써야 하나 좀 고민이 되기도 해요. 왜요? 왜냐하면 피악이 작년 아트페어를 기점으로 좀 갈 곳을 잃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는요. 예. 세계 미술 시장에서는 아트페어의 전쟁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바로 1974년에 프랑스에서 창설된 피악이 아트페어의 개최 장소로 수십 년간 파리의 명물인 그랑팔레를 선정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아트바젤이요. 작년에 파리에다가 아트바젤을 좀 런칭을 했어요. 다시. 그러다 보니까 이 장소를 아트바젤이 빼앗아 간 사건이거든요. 빼앗아 갔다고요? 네. 그랑팔레의 10월 사용권 이것을 놓고요. 피악과 아트바젤이 입찰 경쟁을 벌였어요. 예. 그러다가 아트바젤이 거액과 7년 계약 조건을 내세워서 딜을 따낸 건데요. 사실 피악이 프랑스 기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설마 그랑팔레가 우리 프랑스 기업을 제치고 스위스 기업의 손을 잡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소위 말해서 뒤통수를 맞은 셈이죠. 결국 피악은요. 작년에 행사 개최를 포기했습니다. 이야, 그러면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스위스의 침공 뭐 이러면서 네. 프랑스에서 막 여론이 난리가 났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전쟁 아닌 전쟁이잖아요. 문화 전쟁 같이. 네, 그러게 네. 말이에요. 와, 정말 드라마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피악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아트페어를 안 하고 포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자리 상징성이 그렇게 큰 겁니까? 다른 장소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요. 그랑팔레는 파리의 유서 깊은 전시관이기도 하고요. 거대한 유리돔으로 돼서 이제 멋진 공간에다가 접근성 등을 미루어 봤을 때 그만큼의 대표적인 공간이 없기도 한데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말씀처럼 공간 안 되니까 포기하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피악은 그랑팔레 사용권을 박탈당한 뒤에 새로운 장소를 물색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 참여 화랑들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로 치면요. 코엑스 같은 공간이거든요. 네, 우리는 늘 거기에서 했는데. 네. 코엑스가 접근성도 좋고 교통도 그렇고 이제 상징적인 곳인데 만약에 거기에서 아트페어를 열게 될 수 없어서 뭐 그 대안으로 다른 지역에서 뭐 컨벤션 센터에서 연다라고 했을 때 애초에 코엑스에서 하는 걸로 전제로 입점하기로 한 갤러리들은 좀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트페어의 성과는 판매된 작품 수나 매출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아트페어 주최 측, 네. 그 기업의 입장에서의 고객은 입점한 갤러리들이거든요. 그렇죠. 갤러리들이 얼마를 팔든 상관없이 이제 부스비를 받고 갤러리에 이제 입점된 그런 갤러리가 고객인데, 근데 그 갤러리들이 저 이제 안 할래요 하고 계약을 취소하고 나간다. 그럼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순간에 그냥 아트페어 하나가 우르릉 무너지는 것 그러니까요.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네. 근데 지금 3대 아트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각각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네, 우선은 아트바젤이 가장 규모가 큽니다. 가장 먼저 시작했고요. 아트바젤은 1970년 바젤의 유명한 갤러리들이 결성해서 만든 페어입니다. 네. 바젤은 스위스 북부에 위치해 있는데요. 독일과 프랑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리적 강점 때문에 글로벌 아트페어로 성장하기가 좋았습니다. 유서 깊은 글로벌 아트페어이다 보니까 원래 처음에 움직이면은 가장 그 시장을 선점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적인 메가 갤러리들과 소위 큰 손인 슈퍼 컬렉터들이 다 몰려들고요. 주최 측도 갤러리도 그 출품작에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점당 수십억, 수백억 원을
당선이 되는 작품들도 보란 듯이 거래가 되는 시장이고요. 아트페어가 갤러리들이 입점한 일종의 백화점 같은 개념이라면요. 아트바젤은 그중에서도 명품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트페어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매출 규모도 큽니다. 그럼 피아군요? 네. 반면에 피아군요. 1974년 이제 4년 뒤에 프랑스에서 출범해서 유럽의 주요 아트페어로 성장을 해왔는데요. 사실 세계의 아트페어 중에서는 그 영향력이 가장 약합니다. 2003년에는요. 프랑스 예술 전문지 보자르가 피악 30주년 생일인가 장례날인가 라고 그런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었을 정도로 피악의 권위는 사실상 계속 그러니까 지속적이지는 않고 약간은 이제 좀 들쑥날쑥했는데요. 그 이후에 예술 감독을 바꾸고 2003년 이후에 갤러리 선정 기준을 싹 바꾸면서 기존 갤러리들도 20%만 남기고 다 이렇게 물갈이가 됐다고 할 정도로 뭔가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후에 다시 3대 아트페어라는 명성도 되찾았죠. 초고가의 작품과 슈퍼 컬렉터들의 잔치인 아트바젤과는 좀 다르게 신진 작가 위주의 낮은 작품, 그러니까 낮은 가격의 작품을 판매하는 자매 페어도 신설하는 등 신진 작가 발굴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결국에는 탑3의 위상을 좀 내어주고 있는 모양새가 되고 있죠. 반면에 프리즈 아트페어는요. 이들보다 거의 30여 년 늦게 생겨났는데요. 프리즈라는 잡지가 2003년에 런던에서 대형 텐트를 치고 영국 작가들의 실험적인 현대미술을 선보였던 것이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예술을 갈망해온 컬렉터들이 이에 환호했고 이제 젊고 신선한 아트페어라는 차별을 이루면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아트페어들이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는 체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각 아트페어별로 우리가 이렇게 장점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 막 홍보하고 화랑을 유치하느라고 굉장히 막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 같은데요. 근데 아트바젤 얘기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아트바젤은 홍콩 선택하고 프리즈가 서울 선택한 데에는 어떤 전략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우선은 아트바젤 홍콩이 출범한 것은 2008년, 벌써 15년이나 된 일인데요. 국제 아트페어가 아시아에 첫 발을 디딜 때 그것이 누가 되었든 홍콩을 선택한 것은 사실은 놀라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프리즈나 피악이 만약에 아시아 진출을 먼저 했어도 홍콩을 꼽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사실상 아시아에서 미술 시장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중국이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홍콩을 제1순위로 둔 이유는 중국은 이런저런 규제가 많잖아요. 반면에 홍콩은요. 미술품 거래 면세 혜택도 있고요. 또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 글로벌한 이제 컬렉터들과 소통하는 데 무리가 없기도 하고요. 또 세계의 주요 금융기관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또 큰 자금이 오가야 할 때 도움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 코너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프리즈 서울은 작년에 출범을 했죠. 홍콩 외의 이제 아시아 지역 도시를 선택할 때 서울은 사실은 홍콩에 비해서 언어나 금융, 면세 혜택 등을 봤을 때는 홍콩만큼 매력적이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문화예술 분야에서 저희가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메리트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출범한 국제 아트페어가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오는 방식에 있어서 홍콩과 서울이 크게 다른 점은 뭐냐면 아트바젤은 사실 홍콩의 로컬 아트페어를 인수하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홍콩의 로컬 아트페어는 사라진 셈입니다. 대체가 되었고요. 한국은요. 로컬 아트페어인 키아프와 프리즈를 동시 개최했다는 점이 크게 구별되는 점이고요. 비록 두 아트페어가 동시 개최되니까 너무 비교가 돼서 몸집이나 퀄리티에서 차이가 났다. 이런 평가도 있기는 했지만 이런 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토종 아트페어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일종의 시너지를 추구했다고 하는 점에서 진짜로 맞습니다. 그게 되면 훨씬 더 좋네요. 근데 올해 아트바젤 홍콩에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요? 아트바젤 홍콩에는 다른 아트페어와는 다른 특별한 섹션이 있는데요. 바로 그 행사장 곳곳에 대형 설치 작품을 보여주는 인카운터스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원래 아트페어의 목적이 작품 판매잖아요. 그러다 보면 작품 판매를 하기 위한 작품, 즉
집 안에 걸어놓을 수 있는 작품들을 위주로 부스를 꾸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살 수 없는 퍼포먼스 같은 작품이라던가 아니면 굉장히 규모가 커서 집 안에 들일 수 없는 것들은 예. 잘 없죠. 그러다 보면 비엔날레류의 행사에 비해서 좀 지루하거나 밋밋해 보일 수가 있는데요. 아트바젤 홍콩에는 그런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런 페어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일종의 그런 미술관급의 대형 작품을 전시하는 인카운터스라는 섹션을 두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게 전시장의 활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일종의 아트페어가 갖는 한계를 좀 실험하고 있는 그런 셈이죠. 네. 올해는 인카운터스를 통해서 대형 설치 작품 14점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네. 그중에 우리나라 갤러리도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네네. 국제 갤러리가 김홍석 작가의 작품 침묵의 고독이라는 작품을 선보이고요. 동물탈을 쓴 사람이 저마다의 포즈로 서 있거나 앉거나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패널에는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직업이 뭐였고 지금은 무직인데 내가 인력소개소에서 소개를 받아서 이 행위를 하루 7시간에 뭐 8만 얼마를 주고 쓰고 있다. 이런 식의 팻말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은 미술가가 내가 요청한 이 행위의 의도에 대해서는 끝내 관심을 보인 적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거를 보고 예술 퍼포먼스를 위해 하고 있는 이런 노동에 대한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예. 사실은 퍼포먼스 같지만 실감나게 만든 모형입니다. 동물탈이 귀여워서 다가갔다가 노동과 예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것도 또한 반전이네요. 네. 근데 이게 이런 작품들은 그 사이즈 크기가 굉장히 커요. 네, 그럼요. 우선은 사람 사이즈와 동일한 그런 이제 오브제들이 있고 네. 3점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커다란 공간에 3명의 인물이 저마다 서 있고 누워 있고 앉아 있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 모양의 조형물을 누워 있는 것을 누가 어떤 가정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디다 놔요? 방 하나 차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개념적으로는 너무 재밌지만 아트페어에서는 보통 이런 작품을 보기 어려운데 홍콩 아트페어는 이런 식으로 이제 대형 설치 작품을 14점을 이제 구성을 했다는 거죠. 근데 아트바젤 홍콩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기준이나 조건들이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요. 이제 좀 매년 바뀌기는 하는데 그 갤러리들이 얼마나 이제 어떤 작품들을 그동안 해왔고 뭐 실적이 어떻고 기존의 그러니까 일종의 레퓨테이션이라고 하죠. 네. 사람의 이력서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갖고 가야 돼요? 네, 그런 거를 가지고 부스 신청을 하는데 당신은 우리 아트페어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내가 돈을 내고 들어간다는데도 불구하고 거절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 기준이 높은데요. 이번 홍콩 아트바젤에는 총 177개의 갤러리가 참여하고 그중에 3분의 2가 아시아권 그리고 3분의 1이 나머지 유럽 미주권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2개의 갤러리가 참여를 합니다. 11개는 과거에도 참여했던 갤러리이고 이제 올해는 휘슬 갤러리라는 곳이 신규 편입돼서 12개의 갤러리가 참여를 하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엔카운터스 비롯해서 총 5개의 섹션이 있습니다. 메인 전시인 갤러리즈, 그리고 신진 작가를 소개하는 디스커버리즈, 그다음에 갤러리들의 별도 작가 개인전인 셈인 캐비넷, 그다음 아시아 태평양 작가 중심의 프로젝트인 인사이츠 등이 있는데요. 메인 섹션에는 그 갤러리즈에는 저희 12개 중에서 8개, 인사이츠엔 1개, 디스커버리에 3개가 참여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디스커버리 섹션이 신진 작가를 소개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갤러리 2라는 곳에서는 전현선 작가를, 제이슨 함 갤러리는 이모카 작가를, 휘슬 갤러리는 람한 작가를 소개하는데요. 아마 청취자분들 다 익숙하지 않은 이름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이름을 뭐 알리거나 설명하거나 이제 오늘 그것보다는 어쨌든 아트페어 참여의 이 작은 날개짓으로 인해서 이 신진 작가들이 훗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겠다 해서 가장 그 디스커버리 섹션을 응원하고 이제 좀 지지하게 되더라고요. 그 당연하죠. 한국 작가, 특히 신진 작가 그런 자리 가가지고 확 눈에 띄면 그럼 진짜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되듯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 기대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프리즈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달라요, 많이? 확실히 직접 가본 사람은요. 역시 홍콩은 홍콩이야. 그리고 이제 그래요? 아트바젤이 진행되어 온 그 구력도 15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확실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홍콩이라는 도시 자체의 느낌이 다르잖아요. 예. 아트페어를 가면 부스 하나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도시의 총체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 아트페어마다 이제 도시의 분위기까지 더해져서 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은 들 텐데요. 사실상 웬만한 메이저 아트페어에서 똑같은 작가의 작품이 반복되어 전시되는 건 아니냐. 아니면 뭐 출품되는 갤러리나 작가의 고유성이 없는 것이 아쉽다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기는 합니다. 글로벌 아트 플랫폼 아트시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의 컬렉터 실비안 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도전적인 작품보다는 이미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작가의 작품을 선호한다. 컬렉터로서.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컬렉터에게 작품을 판매하는 그런 목적의 아트페어에서는 실험적인 작품보다는 어느 정도 그동안 좀 인정을 받고 안정적인 작품을 들고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근데 그 홍콩은 쉽게 가기 어렵잖아요. 아직 저도 홍콩 못 가봤어요. 네. 가보셨죠? 저 홍콩 못 가봤어요. 네? 네, 가보지 않았어요. 좀 의외의 답변인데? 네, 저는 오히려 이제 뭐 카셀 도큐멘타나 비엔날레 이제 그리고 베니스 비엔날레나 이런 것들은 좀 챙겨서 보러 다녔는데 네. 오히려 은근히 홍콩은 언제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세요. 의외로 홍콩 아트페어를 갈 기회가 계속 안 됐어요. 이번에도 가려고 그랬는데 비행기표를 끊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 라디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라디오 출연하기 위해서 못 끄는 거예요? 뭐 겸사겸사죠. 네. 근데 그 왜 제가 홍콩 얘기를 했냐면요. 저도 못 가보기도 했지만 아마 못 가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아트페어들을 좀 더 관심을 갖는 게 네, 맞습니다. 예. 어떤 경험이든 직접 가서 하면은 확실히 다르기는 하지만요. 한국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올해에도 프리즈 서울은 9월쯤에 열릴 겁니다. 아트바젤 홍콩 갈 수 없는 분들은요. 프리즈 서울 꼭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네. 9월이 너무 멀다라고 하시면 그 전에도 여러 가지 행사가 또 있습니다. 우선 4월 달에 4월 7일부터 약 3개월간 광주 비엔날레가 열립니다. 비엔날레는 사실 아트페어랑은 다르거든요. 예. 네, 작품 판매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작품을 사러 가실 수도 없고요. 가서 사고 싶은 작품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설치나 퍼포먼스 등 이제 좀 대형 작품, 그런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작품들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시대상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전위적인 작품들 볼 수가 있고요. 5월에는 아트 부산이 있습니다. 작년 아트 부산에는 10만 명이나 다녀갔다고 하죠. 예. MZ 세대들도 유독 많았고 셀럽들도 눈에 띄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올해는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진행을 하더라고요. 마침 지난주부터 얼리버드 티켓 예매가 시작되었습니다. 4월 5일까지는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중이고 한 그게 2만 몇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할인을 받으면. 네. 그래서 좀 부담 없는 가격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참고해서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젊은 층들도 많이 가죠. 이런 네, 맞아요. 확실히. 그런데 확실히 홍콩 아트페어도 그러고요. 네. 요즘에 좀 경기 침체나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분명히 홍콩 아트바젤의 이제 그 위상이 갖고 있던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올해의 그런 판매 실적 같은 것들은 기대했던 만큼은 특히 이제 작년, 재작년에 일종의 여러 아트페어에서 일어났던 그런 정도의 성과보다는 약간은 주춤하고 고민하는 분위기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거기에까지 경제가 안 좋은 게 영향을 미치네요. 그럼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요. 저도 사실은 아트페어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기회만 되면 가보고 싶어 하거든요. 광주 비엔날레 다녀오십시오. 제주 비엔날레도 가봤어요. 물론 약간 좀 어렵다고 난해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갈 때마다 그런 느낌은 같지만 또 가면 굉장히 좋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때 아트페어를 가거나 할 때 좀 미리 우리가 챙겨가지고 가거나 좀 네. 미리 좀 알아야 할 팁 같은 게 있다면요. 챙기셔야 할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가기 전에 할 일과 가서 할 일. 어떻게 보면 여행 갈 때 가기 전에 계획 세우고 가서 그 계획대로 충실하게 실행하고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가기 전에는요.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서 맵을 확인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건 여행 가기 전에 동선을 짜는 것과 동일한데요. 네. 아트페어가 꽤나 크게 열리고 복잡해서 막상 아무런 정보 없이 들어가시면 미로 같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출력까지 해두시고 네. 내가 꼭 가야 될 부스를 이렇게 좀 동그라미를 쳐두고 가시면은 길을 잃지 않고 좀 효율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셔서는요. 아트페어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보통 하나하나 꼼꼼히 봅니다. 맞아요. 모든 부스에 구석구석 들어가서 작품의 제목까지 읽고 하나하나 내가 빠짐없이 볼 거야라고 하시다 보면 반 정도 지나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맞아요. 집에 가자 힘들다 이러시는 경우가 딱 있어요. 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네. 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그 부스 구석구석 막 이렇게 꼼꼼히 봐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시기를 오히려 추천을 드립니다. 뒤에 가서 지쳐서 못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마라톤처럼 이제 페이스 조절하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뭐 편안한 신발 이제 이런 것도 좀 필수겠죠. 그래서 보시면서 눈에 띄는 작품이 있는 부스 그리고 내가 미리 체크해둔 갤러리들만 상세하게 보시면서 강약 조절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작품을 구매하시게 될 때는 또 체크하실 것들이 많은데 이제 구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좀 다시 상세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약간은 관람 측면에서의 팁만 이렇게 좀 전달을 드릴게요. 네. 청취자 임정환님께서요. 9월 20일부터 열리는 서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도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아요. 서울시립미술관 네. 쪽 미술관들이 그곳에 있으니까 가시기 불편함도 덜 하실 것 같고요. 이렇게 너무 좋은 주셨어요. 정보네요. 네. 저도 좀 준비를 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냥 처음부터 막 덤벼들지 말고 좀 네. 찬찬히 공부를 해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얘기 나누다 보니까 우리 미술 산업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게 굉장히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작년에만 글로벌 아트페어 체인이 그러니까 일종의 프랜차이즈죠. 이게 네. 두 개나 생겼는데요. 프리즈 서울에도 생겼고 아트바젤 파리도 생겼고요. 네. 지난번에 제가 관주도의 국전이나 미전을 소개해드리면서 네. 이제 그 한계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거나 이제 생존이 필요 없다 보니까 약간은 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있는데 확실히 민간 기업 주도의 아트페어 운영은 그게 이제 그 기업의 존폐 여부와 직결이 되다 보니 보다 좀 전략적이고 성공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하지만 이렇게 산업화되어가는 글로벌 아트페어 속에서 즐거움도 있지만 로컬 아트페어나 갤러리는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그 고민도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민간의 그 뭐랄까요. 정부가 왜 자꾸 경쟁력이 떨어질까? 민간처럼 하면 안 될까? 보통은 지원금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생존력에 대해서의 절실함은 좀 떨어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생존력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 정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미슐랭 가이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픈갤러리 홍재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다혜의